책 있으니까 나랑 책으로 해봐. 총론에서는 8면에 이건 지금 기출 표시가 없는 거 보니까 여기 기출 표시는 모의고사 모의 시험에 나왔던 기출 표시도 해줬으니까 참고하면 되고. 근데 이게 되게 의미 있는 판례야. 그래서 평석도 있고 한데 기출 표시가 없는 거 보니까 직접적으로는 한 번도 나온 것 같지 않는데 어떤 거냐면 합의는 전주로 갑을간에는 전주로 전속적 합의를 해놨어. 합의인데 전속적이야. 전주에서만 하기로 했어. 근데 슬쩍 병을 끌어들였어. 병 너 책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병을 끌어들여서 요걸 이제 탈피한달까? 전주에서 안 내려고 서울에다가 병한테 내는 김에 요걸 끌어서 관련 재판적의 적용을 받으면서 을도 서울에 이제 같이 공동 피고를 해서 냈는데 이게 지금 이런 게 신의칙 위반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렇지? 그럼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 전주로 이송을 하는 거지. 지금 서울에서는 이렇게 된 거면 지금 대법원 판시에 따르면 이송을 해야 되는 거죠. 25조의 관련 재판적이라는 거를 우리가 25조의 관련 재판적이 사례형에 자주 나와요. 왜? 이게 소가 객관적으로 병합되는 경우 이것을 끄면 되겠구나. 일단 25조 관련 재판적과 관련해서 소의 객관적 병합과 공동소송에서 이게 쓰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일단 나름의 복잡하게 하려면 다수 당사자가 등장하고 기본 세팅이 아니면 복수의 청구를 등장시키는 객관적 병합 이런 틀이 많이 제시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런 것도 한 번쯤 체크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 출제할 때 갑이 을에게 청구를 1이라는 청구와 2라는 청구를 할 때 관련 재판적은 이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관할이 주어지는, 즉 1은 A라는 법원에 관할이 있고 2는 만약에 A라는 법원에 관할이 없더라도 A라는 법원에 1, 2라는 객관적 병합, 갑을 사이의 객관적 병합 사건을 관할 함께 모아서 그 관할에 낼 수 있게 관련, 그 말이 관련이야. 재판적을 부여한다는 말이야. 판례가 2011년 9월 29일자, 2011년 9월 29일자, 2011마 6.2결정인데 이게 관련 재판적에도 관련이 있고 왜 오늘 이걸 처음 얘기하냐면 신의칙에도 관련이 있어. 신의칙. 그래서 의미가 있는 판례인데 하여튼 지금 기출 표시가 없는 거 보니까 안 다룬 것 같다. 한 번쯤. 근데 이제 이 2011년 9월 29일자 2011마 6.2결정 아마 신의 측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관련 재판적에도 나올 수 있어. 일반 갖고 있는 여러분 그 공부하는 책자에는 1번 청구를 A라는 데 하는 경우에 있어서 2번 청구도 A라는 법원에 관할이 있다면 굳이 이런 관련 재판적이라는 개념을 끌어들이지 아니한 채 A 법원에 내면 돼. 각각 1번 청구도 A 법원에 관할이 있고 2번 청구도 A 법원에 관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굳이 관련 재판적을 생각할 필요는 없어. 공동소송의 경우도 갑이 을한테 청구를 하는데 A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 그런데 공동소송으로 해서 병에게도 피고로 해서 한 절차에서 공동소송으로
소를 제기하는데 병에 대한 청구는 A법원에 관할이 없어. 그랬을 때 A법원에 소송을 내기 위해서 병도 같이 내기 위해서 여기서 작동시킬 수 있는 게 관련재판적이란 개념이야. 25조에. 다만 25조 2항을 보면 공동소송의 경우는 무조건 관련재판적에 적용이 있는 게 아니라 65조 앞에 우리가 전문이라고 하는 제1문, 전문, 후문 대비돼서 전문. 65조의 공동소송 첫 조문이라고 그랬지. 65조부터 다수당사자 소송, 공동소송이라고 그랬지. 어제부터 얘기했는데 공동소송에 있어서 65조를 보면 이렇게 전문이 있고 후문이 있어. 이렇게 관련성이 조금 옅어져. 전문에 있어서 쭉 65조 조문을 한번 첫 문장 읽어봐봐. 첫 문장 쭉. 65조 소송까지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는 거나 또 같은 원인. 요게 전문이고 그 다음 같은 종류. 이게 포인트야. 옅어지는 거야. 지금 보면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그 다음에 같은 원이냐. 이건 같은 종류야. 옅어지는 거야. 같은 원인은 예를 들면 버스 타고 가다가 부상을 입었고 운전사 내지는 버스 회사의 잘못으로 버스가 굴렀다든지 했을 때 다친 승객들은 같은 원인이지. 그 동일한 사고를 전제로 한. 그 경우에 전문에 이런 관계가 있는 거야. 근데 그 같은 종류는 뭐야? 이런 거지. 같은 종류는 그 좀 아까까지는 같은 버스에 타고 같은 사고니까 굳이 같은 종류로까지 내려올 필요가 없어. 같은 원인이지. 같은 종류는 여기 뭐 다세대 주택 같은 이런 경우에 있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은 관계없이 101호, 201호, 그 다음에 C라는 사람은 301호에 세입으로 들어갔는데, 전세로 들어갔는데 그 건물이 뭔가 지금 의태의태해. 그러니까 각각 이거 자기 보증금 빼내야겠어. 전세금 빼야겠어. 만약 그런 케이스라면 봐봐. 101호, 201호, 301호 사람은 같은 원인은 아니야. 넓은 의미는 뭐 같은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일단 의태의태하니까, 집주인이 의태의태하니까 그냥 서로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는 반환 청구. 이런 거. 적어도 보증금 반환 청구라는 그 하나의 다세대 주택 같은 데서 발생하고 있는 거. 이런 경우는 굳이 같이 내려면 요 같은 종류이다. 보증금 반환 청구다. 라는 거지. 만약 그 집 하나에 두 명이 같이 살고 있었을 때는 그 사람들은 같은 원인으로 그 101호에 대해서 할 수 있다. 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 101호에 두 사람이 같이 친구지간에 돈 조금씩 모아서 했다. 라는 상황이라면 조금 내가 왜 그 예를 드냐면 구별할 수 있겠지. 그건 같은 원인일 수 있지. 그런 단계라면. 근데 101호, 201호, 301호는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는 종류지 그 사람하고는 서로 그 주택에서 발생하는 거지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이 뭐 공동으로 뭘 한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건 같은 종류란 말이야. 요게 어디서 또 한 번 쓰여? 지금 25조에서도 한 번 쓰이는데 요 경우에 공동소송은 어디까지만 관련재판정을 필요해서 요까지만 인정한다는 거야. 요거는 관련재판정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 어디서 쓰느냐? 선정당사자라는 게 있어. 선정당사자. 53조. 선정당사자 제도는 어디서 나오느냐? 당사자가 51조에서 출발한다고 그랬지. 51조 어제 뭐 하나 요즘은
당사자의 중요 조문이야. 당사자 능력이나 소송 능력이나 법정 대리나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실체법에 따른다에서부터 시작하는데 51조, 그 다음에 52조가 민사소송법의 특별한 조문이야. 권리 능력 없는 단체 등의 비법인 단체에 대해서 특별히 민사소송법에서 당사자 능력을 인정한다는 조문이지. 이게 51조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에 이 법의 특별한 정함이 52조야. 52조가 이 법의 특별한 정함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서 뭐가 파생돼? 민법상은 권리 능력에 대한 게 소송법에서는 당사자 능력인데 그걸 매치시키면 민법에서는 권리 능력을 자연인과 비법인은 인정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비법인, 비권리 능력 없는 단체, 권리 능력 없는 이런 말을 쓴다는 건 민법상은 권리 능력이 없어. 그럼 그걸 소송법에서 51조에 처리한다면 당사자 능력을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소송법에서 52조가 특별히 이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51조에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라는 것에 특별한 정함이 52조야. 52조가 왜 민법하고 차이나? 민법서는 권리 능력을 주지 않는데 소송법에서는 당사자 능력을 주잖아. 권리 능력과 당사자 능력이 대칭되는 개념인데 이해됐지? 그래서 비법인 중에 대표적인 게 사례에 항상 등장하는 게 뭐야? 종중 갖고 사례가 나와. 민법의 어떤 종중과 관련된 사례에서 끌었으면서 그럼 종중 나오면 딱 소송법에서는 이걸 떠올려야지. 근데 그러면 권리 능력 없는 단체인 사단 이런 조직적인 것이 권리 능력이 없지만 소송법에서는 하나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거지. 당사자 능력으로. 이 52조를 통해서 뭐가 또 맨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조합은 어떻게 되느냐? 조합은 권리 능력 없는 단체까지는 52조가 인정해. 그럼 52조를 좀 더 확장하고 52조를 좀 더 의미 있게 하는 데서, 즉 52조의 취지는 민법에서는 권리 능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소송법 나름대로는 주체성을 인정하겠다는 취지에서 둔 규정인데 그런 취지가 조합의 경우에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합의 당사자 능력의 긍정 부정이 여기서 학설이 나와. 뭔가 딱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는 않는데 학설은 이렇게 더 있는 것 같아. 딱 완전 통설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판례는 근데 부정을 해. 아직은 판례는 조합의 당사자 능력을 부정을 해. 그러니까 여기 시험 문제 항상 나오는 거야. 조합체라는 어떤 상황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 문제가 개개의 조합원이 소송을 수행해야 될지 조합체 자체가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꼭 물어봐. 학설에 따라서는 긍정 부정설이 있고 긍정설을 취하면 심플해져. 조합체가 그대로 주체가 되니까. 그치? 조합체가 그대로 주체가 돼. 조합체가 그대로 주체가 되면 소장을 어떻게 쓰게 돼? 어제 법인에서처럼 당사자인 원고에 무슨 조합이면 그냥 이걸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는 조합체가 그냥 나가면 돼. 그 대신 어제 64조에 법인 등의 대표자한테는 법정 대리인처럼 되고, 그 다음에 249조의 법정 대리인이 필수적 기재사항이니까 조합의 대표인 조합장 누구 이렇게 들어가야 돼, 소장이. 그런데 조합의 주체성을 만약 부정한다면 긍정, 부정하면 지금 실무는 부정한다라는 입장인데 판례는
부정한다면 소장을 어떻게 써야 돼? 대비돼서 본다면 원고 여기에 무슨 조합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조합원이 4명인 조합이면 A, B, C, D가 나와야 돼. 조합원이 주체가 돼야 돼. 조합원이. 여기서 또 한술 더 떠서 뭐야? 부정을 하면 한술 더 떠서 그 조합원이 등장해야 되지. 조합체는 주체가 안 되니까.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무슨 쟁점이 파생하겠어? 공부하거나 기출문제 보면 계속 나오는데 필수적 공동소송. 어제도 얘기했듯이 뭐야? 조합체는 합유체잖아. 합유잖아. 그러니까 조합원 한 명 한 명이 그냥 자기 임의로 막 나가가지고 혼자 뭘 하면 안 돼. 조합체의 재산 관계는 합유니까 조합원이 만약 4명 A, B, C, D라면 A, B, C, D가 다 같이 나가야 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이런 질문을, 쟁점을 꼭 물어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실제 그것을 사례형으로 물어볼 때는 이제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전원이 당사자로 나서지 않으면 당사자 적격이 흠결이 돼. 부적법 각하되지. 당사자 적격이 흠결이 되니까 부적법 각하되지. 소장에는 어떻게 써야 돼? 그러니까 A, B, C, D 조합원 4명의 조합체라면 이 사람들이 다 나와줘야 돼. 쓰는 거가 차이 나는 거 알겠지? 좀 이렇게 해서 쓰는 게 차이가 돼. 됐지? 그 다음에 53조가 선정 당사자에 대한 조문인데 선정 당사자에 있어서도 조문이 요거 때문에 지금 선정 당사자까지 가는데 이 선정 당사자는 성질이 소송 담당인데 소송 담당 속에 법률의 민법의 정함에 따른 소송 담당인 대표적인 채권자 대의소송에 대칭되는 임의적 소송 담당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선정 당사자라고 해. 그럼 선정 당사자는 53조에 있으니까 이것도 법정 아니냐? 법률의 규정에 따른 거 아니냐?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남한테 소송을 맡기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는데 그걸 허용해주는 예로서 53조가 되어 있을 뿐이지 선정이란 말 자체는 임의라는 말이 깔려있는 용어야. 선정, 내가 선정한다잖아. 내가 누구를 선정해서. 물론 아무나 선정하면 변호사 대리 원칙을 잠탈할 우려가 있으니까 자기들 공동소송할 수 있는 이해관계 있는 자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라는 한계가 있는 거지. 막 바깥에 아무나한테 하면 변호사 대리 원칙을 잠탈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자들 가운데서 선정한다. 선정, 그 부분에서 임의적이야. 법정이 아니라. 근데 그때 공동의 이해관계의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 학설이 나뉘는데 나는 조금 소수설로 65조 후문의 경우까지도 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데 눈을 돌렸는데 통설, 판례 등의 입장은 65조 전문의 경우만 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 나중에 그 판례가 나와. 선정당사자 제도에 대한 이용에 대한 판례가 나오는데 그때 나는 조금 더 넓혀서 65조 후문까지 보고자 하는데 그런 점에서 조금 나는 제일 넓게 보려고 하는데 하여튼 일반적인 입장은 65조 전문의 경우에 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65조의 전문 후문이 이렇게 쓰이는 거야. 두 군데서 쓰이는 거야. 일단 지금 공동소송 당사자 이런 것에 대한 조문이 51조가 당사자의 첫 조문이다. 65조가 다수당사자 공동소송의 첫 조문이다. 일단 계속 그 위치나 이 구도를 말해주는 거야. 그럼 다시 돌아와서 공동소송의 경우에 관련 재판적은 25조 2항이 딱 얘기하고 있어. 65조 전문의 경우만 관련 재판적이 있다. 지금 관련 재판적의 취지는 이해하겠지.
이 경우도 을에 대해서 A법원에 관할이 있고 병에 대해서 예컨대 을의 주소지 보통 재판적으로서 을도 이 제주 여기에 있고 병도 이 제주에 있고 그래서 제주에 낸다면 관련 재판적으로 끌었을 필요 없어. A에 대해서도 제주에 낼 수 있고 B에 대해서도 을에 대해서도 제주에 낼 수 있고 병에 대해서 제주에 낼 수 있으면 각각 제주에 관할법원이 있으니까 공동소송의 또 다른 요건이 충족된 한도에서 관할 문제는 상관없어. 그런데 병이 제주에 아니고 서울에 있어. 물론 제주에 또 다른 어떤 관할이 나올 수 있는 게 뭐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일단 무시하고 없고 서울에 관할이 나온다든지 할 수는 있지만 제주에는 관할이 없다고 치면 그런데 을한테 내는 김에 병에게 제주지방법원에 내려고 했을 때 이게 공동소송으로 내려는 다른 요건은 충족됐는데 관할 때문에 못 내게 된다라는 상황이 나온다면 어떤 걸 끌었을 수 있느냐? 65조 전문의 경우라면 관련 재판적에 이 규정을 끌었을 수 있지. 어떤 상황을 한번 세팅해 볼까? 갑이 을한테 소송을 내려고 그래. 을은 이제 갑의 입장에서 보면 을이 잘못했다고 치고 주장하는 거고 을의 입장에서는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사건인데 그 차량에 타고 있던 가족 병일 수도 있지만 제3자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갑은 서울서 살고 같이 온 사람은 예를 들어 부산에 산다. 그런데 을을 타깃으로 제주에 사는 을을 타깃으로 제주에 낸다면 되긴 하는데 갑 입장에서는 이제 다시 서울로 돌아갔으니까 서울에서 갑의 입장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서울에 낼 수 있는 근거는 뭐야? 갑이. 보통은 피고 주소지에 내는 게 보통 재판적인데 특별재판적 중에 뭐가 있어? 8종가에 가서 보면 재산권상에 관한 청구는 의무이행제에서 낸다가 8조야? 그러니까 그거 많이 쓰이는 조문이야. 사례형에서도 원고 자기 주소지에서 낼 수 있을 때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데 특별재판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것 중에 특히 더 알아둘 것은 의무이행제니까 여러분이 읽다 보면 그게 금전채권 등의 경우는 특정물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지참채무의 원칙상 채권자 주소지가 의무이행제가 된다. 뭐 그런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원고인, 채권자인 원고인 주소지가 특별재판적이 돼. 그치? 그러니까 서울서 낼 수 있어. 서울서. 이때는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편한 데서 낸다는 생각하에 서울에 내는데 그게 8조에 특별재판적으로 낼 수 있어. 그치? 근데 병은 서울하고 나올 수 있는 게 없다고 쳐보자. 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갑이 막 적극적으로 내는데 병이 같이 공동으로 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가만 보니까 병은 서울에서는 관할이 없어. 서울에 관할이 없어. 그렇지만 자기도 뭐 서울이 나름대로 편해. 자기 뭐 믿을 만한 자식이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거 서울서 하는 거가 뭐 자기는 나쁠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자기 입장에서 서울에 관할을 나올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즉 갑병이 공동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 관계는 같이 무슨 여행 사에 의해서 팀에 의해서 헌정도에서 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으니까 그렇지만 병은 갑이 내겠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도 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관할이 혹시 걸린다면 병 자체도 갑이 내는 의미에서
자기도 관할을 갖고 있다면 상관은 없지만 만약 갑이 서울에 낼 때 병은 서울에 관할이 나올 수 있는 게 없더라도 공동의 피해자로서 공동원고가 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65조 전문에 해당하는 공통의 소송 목적이 그 다음에 같은 원인인 교통사고라는 같은 원인인 이런 전문에 해당하니까 관련 재판적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관련 재판적이 쓰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명심할 거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공동 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무조건 관련 재판적이 적용이 있는 게 아니고 65조 후문은 25조 2항이 아니라고 있어. 왜 그런 거야? 관련 재판적은 관할이 없는 경우에도 같이 소송을 하는 경우 때문에 주는 건데 그 관련성으로 관할을 주는 것에 있어서 65조 후문까지는 안 주겠다는 거야. 그건 어떻게 본다면 조금 이 공동으로 소송할 필요성이 좀 낮아지는 거니까 그거는 스스로 그 법원에 관할이 있다면 모를까 일부러 없는 것까지 붙여서 주지는 않겠다는 취지가 깔려있는 입법이니까 물론 뭐 연구자 입장에서는 왜 굳이 뭐 후문은 안 된다고 하느냐 후문도 뭐 된다고 해서 뭐 특별히 뭐 하지 않느냐 근데 후문은 65조 후문은 그런 경우까지 엮어서 관할이 생기게 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아니다라고 생각한 입법이겠지 그제? 그러니까 65조 전문의 경우에만 다만 객관적 병합은 뭐야? 주체가 동일한 사람들끼리 싸움이잖아. 그러니까 주체가 동일한 사람들끼리 싸움이니까 굳이 제한을 둘 필요가 없지. 객관적 병합의 경우는 관련 재판적 주는 데 대해서 뭔가 더 제한을 둘 필요가 없지. 그냥 주겠다면 주면 되는 거죠. 왜? 주체가 동일하니까 어떤 관할에 있어서의 불이익을 고려할 필요는 없지. 어차피 1번 청구에 대해서 하는 김에 2번 청구를 하는데 관할이 문제됐을 때 관련성으로 재판적을 준다라고 했을 때 그 주체 자체는 갑과 을일 뿐이니까 주는 데 대해서 뭐 굳이 안 준다면 모를까 주기로 했으면 뭐 거기 속에서 또 뭐 뭔가를 뭐 따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동일 당사자 속이니까 이해되겠지? 그런 거야. 이게 전체적인 지금 이제 필요한 지식인데 지금 왜 이게 2011년 9월 29일자 2011마 6기가 문제가 되냐면 이런 거야. 갑이 그 절하고 무슨 분쟁이 있었는데 그 사례는 그런 건데 갑이 을과 병을 묶었어. 하나는 뭐 보증인 같은 거야. 그럼 주체무자와 보증인은 65조에서 어떤 관계야? 여기 사실상 법률상 아까 읽을 때 이런 말 나왔지. 사실상 법률상. 주체무하고 보증인은 법률상 의미에서 같은 원인이야. 어떤 채무에 대해서 주채무가 있고 그 채무를 보증한 거잖아. 그러니까 굳이 고 65조의 상황을 본다면 주채무자와 보증인을 같이 거는 경우는 법률상 같은 원인이라고 볼 수 있어. 실제 그러고 또 이것도 일반적인 사례의 기본 틀에서 민법상 뭐 보증 썼을 때 연대보증이 나오고 뭐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소멸시킨 게 뭐 절대적 효력을 갖느냐 상대적 효력을 갖느냐 막 그런 류의 문제가 있는 거를 이제 이어받아서 소송법에서 주채무자와 보증인을 상대로 한 소송 틀을 갖고 물어보는 질문이 많어. 주채무자와 보증인을 갖고. 대표적인 게 보증인에 대한 청구에 있어서 주채무자가 보조 참가를 한다든지 나중에 가서 보면 그래서 참가적 효력이 어떠냐 저쩌냐 그런 거 할 때 많이 나와. 주채무자가 보증인한테 소송을 냈는데 주채무자가 왜 참가하겠어? 갑이 을한테 그리고 병한테 같이 냈는데 일반적인 틀은 이런 거에 제일 많이 쓰이는 거지. 갑이 병이라는 보증인한테 소송을 냈는데 소송 바깥에 주채무자는 어차피 주채무자는 별로
변제 자력이 없고, 보통 보증인이 이제 보증 섰다는 것은 변제 자력이 재산이 상당히 있으니까 보증인이 됐겠지. 그러니까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보증인한테 청구를 하려고 하겠지. 물론 민법에서 보면 뭐 최고 검색의 항변권 이런 건 있지만, 지금 소송상은 이제 그런 것을 감안하고 나서 보증인한테 청구를 들어갔는데, 주채무자는 자기한테 청구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 바깥에 있는 건데, 주채무자는 어떤 의험이 있어? 보증인이 물어줘야 되는, 패소를 해서 물어줘야 되면 자기한테 구상을 하겠지. 보증인은 일단은 채권자한테는 보증 쓴 거니까 그 책임의 이행을 해야겠지. 만약 졌다면, 보증인이 졌다면. 그지?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주채무자가 구상을 당할 이런 상황에 혹시 처하게 될까봐 여기에 누구의 승소를 위해서? 보증인의 승소를 위해서 주채무자가 참가한다. 보조 참가하는. 보조 참가의 이익이 있다. 할 때 보조 참가. 그래서 보증인이 연락에 싸웠는데 패소했으면 구상소송 등에 있어서 그 패소한 이유를 갖고 다시 다투면 안 된다. 그게 참가적 효력 뭐 등등 할 때 요게 대표적으로 쓰이는 그 틀이야. 되겠지? 그 틀이야. 근데 아예 요번은 갑이 의병을 같이 공동으로 묶었어. 주채무자와 보증인을 같이 묶었어. 그치? 그런 소송을 낼 수도 있어. 왜? 사실상 법률상 같은 원인에,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보는 거야. 주채무자와 보증인. 그치? 그런데 갑이 지금 이 판례에서는 을만을 한다든지 하면 됐는데, 실제 보증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여기는 보증이라기보다는 뭔가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병을 연대 책임이 있다고 그래서 병을 공동 피고로 해서 소를 제기했어. 연대 책임이 있다고 그래서 이 병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병을 보통은 보증인한테 낼 수는 있지만 지금 이 판례 사례에서는 병을 끌어들인 게 연대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끌어들인 게 의 목적을 보면 병을 끌어들인 다음에 병에 대해서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을도 같이 낼 생각으로. 왜 그러느냐? 관할 법원의 합의를 전주에 있는 절이기 때문에 전주에서 합의까지 해놨는데, 그럼 전주에 냈었어야 되는데 서울서 내려는 이런 생각으로 지금 갑이 서울에다가 낼 수 있는 병을 억지로 끌어들여서 을도 관련 재판적에 의해서 서울에서 소송을 하려고 이렇게 해서 소를 제기했는데, 이게 신의 측의 하나의 유형 중에 소송 상태의 부당 형성을 배제한다든지 또는 관할 선택권을 남용한다든지 이런 취지에서 신의 측 의배가 된다. 라는 이런 판시를 한 그런 판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되겠지? 관할 선택권의 남용, 신의 측에 의배된다. 라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생각외로 기출이 없었는데 중요한 판례예요. 궁금한 거 질문, 요 언저리에서 혹시 있으면. 뭐 창피할 것도 없고 질문. 이 사람이 갑이 생각하면 갑이 변호사거든. 당연히 변호사니까 이 병이 책임질 그런 게 없는, 거리가 없는데도 쓱 뭔가 막 구실을 만들어서 연대 책임을 진다. 왜 그랬냐?
병을 통해서 병과의 관계라면 서울에 낼 수 있거든. 근데 을 간의 관계에서 서울에 못 내. 근데 서울에 내려고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이게 의도적이라는 거지. 병을 끌어들인 게 더더욱 법을 잘하는 사람이 병 택도 없는데, 물론 우리가 뭐 주장상 너 책임 있다고 하는 거가 뭐 해서 소송상 다투는 거긴 한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게 병한테 변호사로서 자기가 판단해서 분명히 아닌데 그런 목적으로 주장을 펼치면서 끌어들이려고 한 것이다 라고 본 거야. 더더욱 이 사람 입장에서 이제 그런 건데, 아까 말했지, 갑을간에는 어떤 식으로 뭔가 분쟁에 있어서 어떤 걸 해놨다고 그랬지? 전주에 전속적으로 하기로 합의 관할을 해놨어. 자기네끼리 분쟁은 합의 관할. 그럼 29조의 합의 관할. 지금 25조의 관련 재판적 다음에 또 중요한 게 29조의 합의 관할이지. 그 다음에 30조의 변론 관할이지. 그 다음에 31조의 또 다른 각도에서 전속 관할의 경우는 이거, 그 다음에 지금 25조의 관련 재판적 등은 전속 관할의 경우는, 전속 관할은 임의 관할에 대칭되는데, 어떤 거야? 어떤 목적 때문에, 정책적이랄까 법정책적이랄까 그 사안의 실질에 비춰서 특정한 법원에서만 하도록 하는 그런 필요성에서 규정 등에 보면 어떤 사건은 어디 법원에 전속 관할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그렇게 전속으로 하고자 하는 취지에 비춰서 당사자끼리 합의를 하면, 관할의 합의를 하면 일반적으로 관할의 합의는 인정되겠지만, 전속으로 한 취지한테는 굽혀야 돼. 합의하면 그거 봤자 효력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반드시 규정에 따라서 뭔가 취지 내지 목적 때문에 A라는 법원서 전속적으로 하도록 했는데 당사자가 합의해서 A 아닌 법원에 설 수 있다든지 하는 것을 인정하면 그 의미가 퇴색하니까, 전속 관할의 경우에 있어서 31조를 보면 이런 거로 전속 관할을 아닌 것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막고자 25조 관련 재판적, 29조 합의 관할, 30조 변론 관할. 변론 관할이라는 거야? 원고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냈을 때 피고가 그대로 변론함으로써 그대로 관할. 그럼 봐, 전속 관할의 경우는 무슨 나름의 목적 때문에 거기서 하도록 했는데 당사자끼리 피고가 변론한다. 그러니까 합의 관할에 대해서 변론 관할은 사후적 합의라고 볼 수 있어. 원고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냈는데 피고가 나 여기서 하지 하고서 들어갔으면 그냥 관할 인정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인정되는 것은 전속 관할이 아닌 한도에서의 의미이지, 전속 관할이 더 반드시 거기서만 하도록 한 취지를 몰각시키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31조가 25조, 29조, 30조의 그 관할 이런 상황의 배제한다 라고 되어 있을 거야 아마. 그죠? 그럼 여기 봐봐. 아까 전주에다가 이게 사찰하고 변호사의 관계인데 전주 근처에 그쪽에 있는 사찰이야. 그 되게 유명한 건데 거기에 나 갑자기 잊어버렸네. 그런데 뭔가 보수 지급 청구 소송을 하다가 을어구는 전주에서 하기로 합의를 해놨네. 근데 봐봐, 일반적인 합의 관할의 종류에는 뭐가 있다고 여러분이 배워? 합의 관할 속에는 전속적이 있고 부가적이 있지. 그래서 이것도 곧잘 시험 나오지. 원래 A, B, C 등등 피고의 주소지, 아까 지참채무의 원칙상 의무이행지, 예컨대 불법행위지 등등
여러 가지 관할이 나올 수 있는 중에 특정 법원을 합의했으면 전속적이고 그 바깥에 원래 관할권 없는 법원까지를 합의했으면 부가적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 입장이야. 근데 여기는 지금 전주지방법원으로 합의를 했어. 근데 지금 이 갑과 을 사이에 실제는 꼭 전주지방법원만 말고도 있었을 텐데 전주지방법원을 그중에 하나인 전주지방법원을 합의했다면 전속적으로 볼 수 있는 건데 하여튼 전속적으로 전주지방법원에서 하기로 했지만 전속적 합의관할은 전속관할 그 자체는 아니야. 이건 그냥 합의했는데 이 전주지방법원에서만 하기로 한 합의지. 그러니까 관련 재판적 같은 것에 의해서 뭐 전주 아닌 서울서 하겠다는 그 상황은 좋은데 다만 서울로 끌어들여 가지고 전주에서 안 하려고 한 거의 의도를 가만 보니까 병을 끌어들여 가지고 연대 책임이 있다라고 끌어들였는데 그게 택도 없는 건데 괜히 이론 구성 비슷하게 해가지고 병을 끌어들인 다음에 병에 대해서 서울에 내면서 전주에서 하기로 했던 을의 부분을 병의 부분에 같이 서울에다 낸 게 이게 신의칙상 관할 선택권의 남용으로서 신의 측에 의반된다라고 한 거야.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요 판례 하나만 놓고도 지금 이렇게 주변 얘기를 엄청 해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딱 두 줄 읽으려고 하는데 요 하나만 봐도 여러 가지 생각을 담아서 분석해가면서 읽을 필요가 있는 거야. 지금 처음 판례로 이걸 든 것은 신의 측, 관할 요 부분 써. 요게 잘 구성하면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다시 궁금한 거 질문거리 해봐. 궁금한 거 없어? 없어?